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87년생 허민우.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 경찰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4살 1987년생 허민우. 먼저 피의자 혐의와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결정의 배경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허 씨가 지난달 20일 새벽에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왔던 이제 B 씨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부평의 한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워낙 강력 범죄이고 살인의 증거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위는 20일 이제 새벽에 관련해서 노래방 그 대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 밤늦게까지 그 감염법 예방법 수칙을 어기면서 영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 이런 시비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허 씨가 무분별하게 이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이후에 이 사체를 훼손하고 심각하게 유기한 사건이고요. 범죄 수법도 잔인할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신상공개위원회 구성되는 요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신상공개 기준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 교수님? 일단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3명은 경찰에 있는 분들 중에 나오시고요. 나머지 4분은 이제 법조인을 포함해서 이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심의의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행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4가지 정도의 어떤 범위 또는 어떤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면 다수결로 투표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을 했고 잔인성도 상당히 높고 또 국민 공공의 이익에도 합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민우는요 이번 사건을 저지를 당시에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허민우는 과거에 이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고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가 있었는데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지난해 1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지정이 된 상황이었죠. 근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시는 것처럼 집중, 주요, 일반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허민우는 초기에 2020년 3월부터는 주요 대상자로 분류가 됐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재분류를 거쳐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하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보호관리제도, 보호관찰제도는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뒤따를 수 있겠죠? 실효성을 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 보호관찰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집중, 주요, 일반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일반으로 된 것은 그 보호관찰 기간 때 뭐 성실하게 이행을 했거나 그 관련된 어떤 준수 사항을 잘 지켰다 그 시기에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직 폭력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 단체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히 심야에 이렇게 업무를 하는 노래방을 운영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범죄에 어느 정도 노출, 폭력성에 대한 노출이 있고 특히 이 범죄 단체 조직 뿐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보도방을 운영을 한다던가 과거에 또 폭력 상해 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히 면밀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보호관찰로 일반 분류라든가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보호관찰소에 방문을 해서 구두로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군다나 인천 보호관찰소는 그나마 면담
과정을 거치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만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 우범자들 같은 경우는 경각심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강력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앞서서 지금 손정혜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이 허 씨를 담당하고 있는데 3월부터 11월, 작년 3월부터 11월 출석 지도는 6회를 했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로 전화로만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전화 감독에 대한 부분은 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한다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천경찰청의 경우에는 허민우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연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과 법무부는 연계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은 네네. 실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상이 되고 있는 사건의 주체가 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 강력범죄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 알게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의 대상이 보호관찰 대상이다. 예컨대. 예. 그렇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와 경찰 간에 그런 내용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을 또 놓칠 수도 있다.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제한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경찰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연계 작업이나 아니면 연관성 또는 연계 수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밀착 감독, 저는 그리고 이게 전화도 그런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나는 것도요. 법무부가 2달에 한 번씩 밀착 감독을 하게 되었어요. 일반 등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거주 환경은 어떤지, 생활 계획은 있는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화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2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4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역 잘 지키고 혹시나 상대방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가 코로나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격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마스크 잘 착용하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력 조직에서 활동을 했다. 이름은 꼴망파라고 합니다.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행유예 중에 이제 범행을 벌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네요. 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이제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없어지고 그 징역 2년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서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사건 자체가 살인뿐만 아니라 또 사체 훼손, 유기까지 간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2010년부터 이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2011년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다수의 폭력적인 부분을 보이는 범죄로 많은 전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이제 사회에서 격리돼야 된다 이렇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 그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바로는 좀 더 일찍 출동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에 대한 이제 지적인데 그 비판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피해자가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술값을 못 냈다. 그런데 그 술값을 못 냈다고 얘기하는 그 뒤에 소리가 들리는데 서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면 이게 112잖아요. 112에서 접수를 받았으면 최소한 저는 밑에 있는 그 청해, 그러니까 이게 중부서가 이제 담당청, 인천 중부서가 담당 기관인데 경찰서에 최소한 출동을 하라고 저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큰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 어쨌든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112에 전화할 정도라면 그냥 장난 전화는 아닌 거잖아요. 물론 전화에 장난으로 전화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들어보면 장난 전화라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세요. 이 전화 시간이 새벽 2시 5분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예. 영업 안 되는 시간에 영업장에서 술값을 못 냈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행정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출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출동 안 하려면 그 관할 행정기관에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기관에 통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저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112가 물론 본인들은 장난전화로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놓치는 한 그 순간 때문에 한 명의 목숨이 지금 안타깝게 사라져 갔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뭐 그게 심지어 예컨대 저는 이런 부분이 가서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출동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 5분에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전화를 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했어야 된 일인데 그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상당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좀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제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